연속극 수용소의 노래는 제가 9살부터 19살까지 10년간 아무 죄도 없이 요독 수용소에서 보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실제 체험을 했고 제가 체험한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속극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수용소에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며 더 많은 분들이 북한의 수용소의 실태를 알아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조용히 하라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인계하겠어. 예. 이겁니다. 알았어. 저 동무들은 꼼짝 말고 그대로 있으셔. 높이가 7, 8m는 좋게 될 듯한 높다란 망루 2개가 보였다. 그 위에는 군인 2명이 기관총을 거총하고 있었다. 망루를 중심으로 2, 3m 높이의 담장이 있고 그 위에 철조망이 쳐져 끝도 한도 없이 길게 뻗어 있었다. 가는 도중에 이 같은 경비 초소가 2군데나 더 있었다. 자, 다 왔다. 모두 내려. 이 새끼들 뭘 보고 있어?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치면 내려! 아니 왜 사람을 저렇게 때려? 어머니 그냥 시키는 대로 내리자고요. 미호야, 아버지 잡아. 네 아버지 너무 무서워. 아이고 그래도 여기서 울면 안 돼. 야, 이 새끼. 너는 왜 이렇게 느려, 이 새끼.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어디서 엄살을 부려? 빨리 일어나지 못하겠어!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 감독인 듯한 사람이 군홧발로 차고 몽둥이를 흔들며 소리를 질렀다. 인정사정이 없었다. 그들의 행색을 본 우리는 너무나 놀랐다. 이들은 그 무더운 여름날에 겨울옷처럼 두터운 옷을 걸치고 있었다. 게다가 그 옷들은 하나같이 누덕누덕 기운 넝마에 가까운 것들이었다. 피골이 성접한 얼굴에는 빛을 잃은 커다란 눈망울이 무표정하게 혹은 불안하게 박혀 있었다. 마치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칠거리는 모습이 중환자처럼 보였다. 쓰러진 사람은 죽었는가 싶은데도 비실비실 일어나더니 다시 대열에 끼어들어 짐을 나르기 시작했다. 곧 때려잡을 개한테도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법인데 어떻게 사람에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싶어 우리는 가슴이 덜덜 떨렸다. 어머니. 저분은 막내 삼촌? 아니, 넌 막내 아니냐? 네가 웬일로 여기를? 저는 어제 왔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우선 빨리 내려서 집으로 가자요. 삼촌은 꾸물거리다가 보위원에게 욕설을 들을 것이 두려운지 서둘러댔다. 막내 삼촌을 여기서 만난 것이 신기하기만 한 미호와 나는 삼촌에게 물었다. 자, 동무들은 각자 위치로 가서 일을 하게. 꾀부리면 가만 안 두겠어. 저기 삼촌 여기 어떻게 왔어? 여기 삼촌네 집 있어? 삼촌 여기 사세요? 그거이. 우린 이제 여기서 살게 됐단다. 동무들, 앞으로 이틀 기간을 줄 테니 짐을 정리하고 여기 생활도 파악해두라. 그 다음 날부터는 여기 일과대로 생활해야 되니까 그리할라. 노친네와 동무는 대충 심이 정리된 대로 다 마실러 오라. 알겠어?
저 사람 할머니하고 아버지보다 한참 어린데 막 반말하네. 자, 우리가 살 집은 이겁니다. 삼촌, 이것도 집이야? 나는 꿀꿀이 사는 데인 줄 알았는데. 일단 다들 들어오시라요. 들어가자. 지금 우리가 뭘 알 수 있겠니? 아이고, 이게 방이라니? 천정에서 흙이 막 떨어져요. 그 신발 신어야 돼요? 바닥이 이상한데. 집은 작은 방 2칸과 부엌 1칸, 모두 3칸짜리 일자식 집이었다. 석비례, 무석돌이 섞인 흙과 석회를 혼합해 만든 흙벽돌로 지은 토담집으로 마치 돼지우리의 임시지붕을 씌워 만든 것처럼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 방바닥과 벽은 모두 흙으로 되어 있어 사람이 움직이기만 하면 부석부석 흙먼지가 일었다. 방바닥에는 장판 대신 피나무 껍질로 엮은 다다미가 깔려 있었다. 나무 판자로 만든 천장은 모두 썩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는데 그나마 군데군데 구멍이 뚫어져 있었다. 그리고 2방 사이에 조명이 흐린 전구가 하나 달려 있었다. 집안의 전기시설이라고는 그것 하나뿐이었다. 부엌도 재래식으로 가마를 걸 수 있도록 흙으로 부뚜막을 대강 만들어 놓은 것이 전부였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짐을 정리할 엄두도 못 내고 한숨만 쉬었다. 그래, 넌 어떻게 오게 됐나? 글쎄, 저는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끌려왔시오. 갑자기 소조 사무실에서 부른다고 해서 갔더니만 보위원들이 자기네와 함께 가자고 했시오. 왜? 무슨 일이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그저 가보면 알 테니까 딴 생각 말고 순순히 가자며 윽박질러시오. 삼촌은 지금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할머니와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다. 막내 삼촌 강창남 선생은 우리와 같이 경림동 아파트에 살면서 평양 리과대학에 다니다가 작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3대 혁명 소조원으로 선발되어 갔다. 삼촌이 일하던 곳은 검덕광산이었는데 거기서 갑작스레 이런 변을 당했던 것이다. 아버지가 삼촌에게 할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겨 우리 가족이 평양에서 끌려온 경위를 대강 설명해 주었다. 모두 이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바람에 너희들에게 못할 고생을 시키는구나. 오마니, 울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짐 정리도 못한 채 30여 분간 앉아 서로 지난 일들을 얘기하였다. 조금 후 할머니와 아버지는 보위원의 지시대로 담화실에 갔다. 거의 1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두 분은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고 아버지의 표정도 암담하긴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울지 마시라요. 남들도 다 살아갔는데 우리라고 못하겠소. 다 내 탓이다. 어쩌자고 내가 너희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다 내가 생각을 잘못한 탓이다. 할머니, 울지 마. 아이고, 이 어린 것들은 또 무슨 죄가 있어서.
매달리는 우리를 할머니는 덥석 얼싸안으며 통곡을 하셨다. 집안은 온통 울음바다였다. 한참 후 정신을 겨우 가다듬은 삼촌이 아버지에게 담화실에 갔던 일을 물어보았다. 보이엄 말이 아버지께서 당과 조국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는데 그 죄는 100번 죽어 마땅한 거라고 하는구만. 네, 그래서 무슨 죄냐고 물어도 아무런 설명 없이 고조 죽을 죄라고만 하니원. 그리고 너희들도 같이 처벌돼야 하지만 당의 배려로 관대히 용서하여 여기로 오게 된 것이니 열심히 잘하라는 거야. 우린 이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 한다는구나. 내 탓이다. 내 탓. 여기서는 철저하게 자기네가 정해준 일과대로 움직여만 하고 만일 조금이라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고 엄포를 놓더구나. 그 엄포가 아니야요. 조금만 잘못해도 무슨 개 돼지처럼 사람을 몽둥이로 막 때립디다. 네, 너하고 나는 모레부터 작업에 나오는구나. 그 아침 5시 반에 종이 울리면 회의실 앞에 모여 아침 점검을 받고 일을 나간다고 하더라. 알았슈. 기왕 이렇게 된 일 누가 대신해 줄 것도 아니니 정신 차립시다. 그 언제까지 울며 한숨만 쉬고 있까슈. 어서 일어나. 당장 오늘 그 저녁밥이라도 해먹어야죠. 예. 아니, 어디 가간? 당장 저녁밥 짓는 데 쓸 그 나무라도 좀 헤어가시오. 그럼 같이 가자. 그러나 막상 팝을 지으려 해도 막막하기 그지없었다. 재래식 부뚜막이란 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가마솥을 어디에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조차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다행히 삼촌이 검덕광산에 3대 혁명 소조로 나가 노동자들과 같이 생활해본 경험이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삼촌은 진흙을 짓이겨 대충 부뚜막을 보수하고 가마솥을 걸게끔 해주었다. 미호와 나는 아버지를 따라 맞은편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 나무를 어떻게 하는 거야? 미호야, 괜찮네? 넌 안 해도 돼. 아버지, 나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글쎄다, 나도 해본 적이 없어서리. 이런 일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아버지는 나무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잘라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작은 가지만 쳐서 한 묶음을 만들어 끌어안고 왔다. 미호와 나도 끙끙거리며 나뭇가지 몇 개를 집까지 끌고 왔다. 나무는 그럭저럭 해왔으나 이제는 밥을 하는 것이 문제였다. 왜 이렇게 불이 안 붙는 거야? 몇 번을 꺼트리고 생연기에 눈물을 흘리며 가까스로 불을 지폈으나 이번에는 불 조절이 되질 않아서 애를 먹었다. 밥이 끓어 소뚜껑을 열어보면 생쌀과 생옥수수 그대로이고 다시 불을 더 떼고 하다가 결국은 반은 타고 반은 설은 이상한 밥이 되고 말았다. 밥 한 끼 하는데도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나니 우리 식구들은 더욱 앞날이 암담해졌다. 일단 좀 드시라요. 그래야 돼요. 반찬이 없어. 미호야, 여기선 그러면 안 돼. 이것도 못 먹어. 삼촌 나빠. 그 삼촌 말이 맞아, 미호야. 철화에도 어서 먹자. 오마이도 한술 드시라고요. 그래. 아이고.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겠지요. 이왕 이렇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일단은 수능을 할 도리밖에 없지 않겠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서 사회에 다시 나가야 합니다. 이젠 암만 눈물을 흘려도 소용없는 일이니 모두 마음을 굳게 먹읍시다. 자, 그리고 큰형수님이 오시면 또 그때 상황에 맞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지요. 그렇지. 엄마. 엄마 생각을 하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듯 마음이 든든해졌다. 새벽 5시 반. 아침 점검 집합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관리소의 첫 아침이 밝아왔다. 다행히 우리 가족은 이삿짐 정리를 위해 하루의 여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아침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나는 갑자기 달라진 환경에서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치다가 생전 처음 듣는 아침 종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무의식적으로 후닥닥 밖으로 뛰쳐나갔다. 먼 동이 터오고 그 앞에 뚜렷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산 위로 조각구름 같은 하얀 달이 걸려 있었다. 맑은 아침 공기가 싸하니 코를 자극했다. 정말 평화로운 산골 풍경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풍경과는 달리 종소리를 듣고 느릿느릿 움직이며 모여드는 수용자들의 무거운 발걸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침울한 분위기 일색이었다. 야, 이 새끼들아, 빨리 좀 움직이지 못해? 저러나 삼촌. 우리는 여기서 이겨나가야 한다. 절대 겁내거나 져선 안 돼. 알겠지? 어느새 나왔는지 막내 삼촌이 내 어깨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이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끌려온 곳은 함경남도 남쪽에 위치해 있는 요덕군이라는 산간오지였다. 요덕군에는 20여 개 리가 있는데 이 중 구읍리, 입성리, 용평리, 평전리, 대숙리 등 5개 리가 수용소 구역으로 요덕군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 수용소의 정식 명칭 조선인민경비대 2915 부대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칭 15호 관리소라고 부른다. 이곳이 바로 정치범 수용소이다. 물론 북한에서는 수용소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고 종신 수용되는 완전 통제구역. 요덕군에 있는 15호 관리소 전체에는 모두 5만여 명이 수용되어 있다. 이 지역은 이러한 용도에 걸맞게 경비도 삼엄하다. 수용소 전 지역의 경계선에는 선을 따라 높이 3-4m 정도의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지대가 낮은 곳에는 2-3m의 담장이 있고 그 위에는 전기 철조망이 쳐져 있다. 또 고산지대에는 철조망 주변 곳곳에 함정을 파놓았다. 그 함정 바닥에는 참나무를 뾰족하게 깎은 참나무 창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철조망을 따라 1km 간격으로 망로로 된 감시 초소가 있다. 그 망루에는 감시원이 항상 기관총을 걸어놓고 눈을 번뜩이며 지키고 있다. 그 외에도 군견 2마리를 끌고 수시로 외곽 순찰을 하고 가끔은 뜻하지 않은 곳에 매복조를 두기도 한다. 15호 관리소를 경비하는 인민경비대 인원은 1000여 명이며 이에 대한 관장은
국가보위부 7국에서 맡아 하고 있다. 우리 가족이 수용된 곳은 귀국자 마을. 오빠, 엄마는 언제 오는 거야? 그러게. 엄마 보고 싶다.